네, 요즘 주식시장, 금융시장 상황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리 경제 상황도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강달러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의 그 달러 환율 시세 여기에 아주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달러 상황, 강달러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도 그렇고요. 상당히 그 어려움을 우리 투자자들도 그렇고 겪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야의 환율과 금리 고수시죠. 작년에도 작년 초 정도 저희 바이로 모니터 나오셔서 또 이와 같은 상황들을 얘기하셨던 포유 환율 연구소 윤채환 소장님을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우리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근본 원인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제야의 고수라고 했더니 예전에 우리 소장님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그 댓글을 보니까 그 밤에다가 날라온 무린 고수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자, 일단 지금 이렇게 환율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올 초 아니면 작년 말에 했던 이 전망들이 많이 달라졌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예, 오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환율 전망은 모든 자산 시장의 전망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고 또 원자재를 수입을 하니까 환율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또 환율 전망만큼 중요한 것도 없죠. 근데 이제 지난해 초에 대부분이 그 환율 하락, 그러니까 워낙 강세를 예상을 했잖아요. 그죠? 네. 워낙 강세를 예상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대응을 다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워낙 강세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출원할 때 달러당 1,1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1,000원 정도 내려간다, 심지어는 세 자리 수 환율까지 내려간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업체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팔아버려야죠. 또 선물한 매도를 해야 되죠. 그렇죠. 특히 조선업체 같은 경우 3개월 이상은 이제 시간이 걸릴 때는. 그런데 이제 환율이 만약에 거꾸로 올라버리면 한차 손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가지고 있는 달러는 다 팔아버리고 또 혹시 내릴까 싶어갖고 선물은 매도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올라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매출액 마진율이 4%, 3% 이렇잖아요. 네. 그러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4% 정도만 거꾸로 가버리면 선물은 매도를 해놨는데, 그러면 제로가 되잖아. 영업이익이 제로가 된다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선물은 매도를 해놨는데. 그렇죠. 적자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그때 회의를 하겠죠. 자, 우리 거꾸로 왔는데 지금 어떻게 할래? 이렇게 회의 안 하겠어요. 긴급 상황이니까 비상이지요. 그러면 대부분 지금이라도 정리하자. 그렇게 얘기는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1,100원에서 1,000원 간다고 다들 얘기해서 선물을 매도를 했는데 1,130원이 만약에 갔어요. 그럼 마진 없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적자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1,140원 정도 되면 우리 여기서 청산해. 선물한 매도 포지션. 그러면 어떻게 환율 급등해버려요. 그래서 지난 5월, 6월부터 환율이 급등한다고. 네. 1,180원. 그러니까 전망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1,180원이 오니까 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이야말로 끝이다. 피크아웃이다. 그죠? 그 얘기 많이 했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또 매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죠? 그렇죠. 그런데 또 환율이 거꾸로 1,200원 쪽으로 가. 그러면 또 영업이익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1,210원 되면 또 청산해. 그럼 1,250원까지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환율 전망에 실패한 것이 기업의 영업이익 악화로 연결돼 버리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기업이 영업이익이 안 난다, 이게.
환율 전망에 실패하고 환율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은 팔아야죠. 왜냐하면 국내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 손실만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은 환율이 올라가 보면 환타손까지 생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예. 오히려 사지 않고 오히려 매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환율 전망에 실패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외국인들조차도 예,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은 그걸 역이용했다고 보고요. 어떻게 역이용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안 날 것 같지 않아요. 전망에 실패했으니까. 왜냐하면 수출업체가 우리나라 수출 주동 산업 구조니까 또 수입을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기업 실적 발표 최근에 있는 대기업들 보면은 예. 다 실적이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 보통 그 원인을 예. 그 환차 이익에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막 1000개, 2000개 되니까 패널들 얘기 안 듣고 그 다음에 또 대기업 중에서는 수입액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매칭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은 좀 괜찮아요.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는 업체가. 그 전망이 틀려졌다 하더라도 대신 반대로 그 수출하는 데서는 손해가 좀 날 수 있어도 이익이 줄 수 있지만 또 수입하는 데서 또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익이 좀 나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은 그렇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큰 기업 중심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달러 포지션도 많고 그 다음에 유로 포지션도 많다고요. 네.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유럽대로 결제를 해버리고. 지금 어쨌건 이러한 전망의 그 실패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예. 기업들에게서도 이제 아주 난감하지만 투자자들도 예. 뭐 직접적으로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가는 좀 폭락을 했어도 대신 환차 이익을 한 15% 20% 이렇게 올라와서 또 어느 정도 상세가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국내 주식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좀 사줘야 되는데 언제 돌아올 것이냐. 그럼 이제 처음에는 1200원만 안정화되면 올 거야. 그랬다가 또 이제 1300원대 오니까 1300원 미치면은 다시 살 거야 라고 또 계속 전망이 바뀌지만 외국인들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어쩔 땐 또 샀다가 최근 며칠간은 또 샀다가 또 팔기도 하고 일단 이 환율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입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외국인도 환율에는 민감을 한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선물한 매수를 많이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환율 전망에 실패한다는 그 자체가 그 기업 이익이 안 난다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럼 기업 이익이 안 나면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주식 팔아야 되고. 그러면 또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외국인 환차손 생기니까 여기에 선물한 시장, 흔히들 NDF 시장이라 하죠. 네. NDF 시장에서 선물한 매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선물한 매수를 하고 우리 국내 수출 업체는 선물한 매도를 했는데 거꾸로 가니 그 사람도 나중에 선물한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점프를 해버린다고. 6월 달에. 환율이. 왜냐면 그때가 1140, 50원대거든. 네. 그러면 지난해 제가 출연할 때가 1110원 되니까 한 40원 정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그럼 손익분기점상 수출업체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환율이 점프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해 주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일부 기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수입도 있고 수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나 대부분 수입 비중이 높거나 수출 비중이 높거나 이런 구조가 돼 있죠. 거의 비슷한 구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 수입업체는 수입업체대로 이익이 안 나고 수출업체는 수출업체대로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외국인이 잘 알지요. 잘 아니까 외국인이 계속 팔은 거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틀렸던, 네. 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는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유가 뭐였던 그게 걸까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그거죠. 지난해 제가 출연할 때 우리 대표님 저한테 질문했죠. 그 통화량을 가지고 미국 달러 보는 통화. 통화량을 가지고 뭐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그래서 달러 약세다. 원화 강세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본위 제도와 종이화폐 제도에 대한
그 이해 부족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본위 제도 시대에는 돈을 풀면 무조건 통화가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는데 돈만 많이 풀었어, 그죠? 그거는 화폐가치 떨어져요. 네. 특히 미국은. 네. 왜냐하면 기축통화 국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없는데 돈만 풀면 그거는 화폐가치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는 근본위 제도 얘기는 시대에는 맞아요. 근데 종이화폐 시대잖아, 지금은. 네. 그러면 옛날 그 금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뭘까요? 금에 해당하는 것이 네, 옛날 금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은 없죠. 신뢰? 미국의 신뢰? 뭐 이런-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종이화폐는 담보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본위 제도 시대는 금이 담보물이라고 다 알아. 그건 다 알아. 근데 종이화폐 시대는 담보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거꾸로 할게요. 국채를 발행한 집 주체는 누구예요? 국가죠. 국가죠. 그러면 그 국채를 발행은 어떻게 해요? 국채 발행은 중앙은행을 통해서. 그거는 우리나라는 경쟁 입찰 제도예요. 공개 경쟁 입찰. 아, 그러니까 그 뭐죠? 연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을 통해서 발행, 미국도 공개 입찰 제도예요. 공개 입찰. 그런데 그러면 중앙은행 어떻게 현찰을 푸느냐? 시중에 있는 국공채 있잖아요. 은행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채권형 펀드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걸 이름하여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한다고. 거기서 돈을 주고 사는 거야. 그때 돈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미국의 올해 연말까지 국채 발행 한도가 의회에서 승인한 게 28조죠. 28조 달러. 근데 미국 보름 동안 3조가 안 돼요. 3조 달러. 네. 그런데 대부분은 28조 달러를 연준이 푸른 거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자산, 연준의 그 대처대조표를 보면은 자산이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예,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이제 시장에서 매수를 한 게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연준의 그 본원 통화 중에 약 한 6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6조 달러 조금 넘어요. 6조 달러 중에 절반은 지급준비금이에요. 또 절반은 그 연준이 화폐 공급을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찍었다 하는데 알고 보니 별로 찍은 거 없어. 그래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28조 달러가 한도인데, 그죠? 네. 근데 지금 그 본원 통화는 6조 달러밖에 안 되고, 그죠? 네. 그런데 그 중에 지준이 또 3조야. 지급준비금 사용 못 하잖아요. 네. 그거는 연준에 보관돼 있어요. 그러면 진짜 사용 가능한 연준이 공급한 통화는 3조밖에 안 되는 거야. 3조 달러. 그럼 이 3조 달러를 가지고 주식시장도 받쳐야 되고, 그죠? 실물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채권시장도 받쳐야 되고, 근데 그 돈이 많으냐 작으냐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라는 그 말이 근본위 제도로 생각하면 말이 되는데 네. 종이화폐 제도 시대에는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네. 어쨌든 미국의 그 유동성 공급 그 네. 뭐죠?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네. 막 그 발행을 했잖아요. 그 발행이 거기에서 이제 오해야. 그지? 형 돈을 찍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채권형 펀드에서 사면 네. 그 연준이 준 돈도 일부 있겠죠. 네. 연준이 공급한 돈도 일부 있지만은 우리가 M2라 하는 용어로 들었잖아요. 총통화. 네. 총통화는 대출을 하면 늘어나거든요. 또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3년짜리. 그래도 예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면 도둑놈 들어오니까. 예금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예금이 생기면 또 7% 정도는 지급준비금을 사야 돼요. 그러면 유사시에 대비해가. 그래서 이제 대출이 자꾸 일어나면 내 예금 계좌에 들어오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지준금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지준이 절반인데 그 돈을 자꾸 풀었다 한단 말이야. 그죠? 네. 지금 지급 준비금이 은행이 대출을 해가지고 사인 건데, 네. 그건 나갈 수도 없어. 그런데 이 패널들은 그걸 화폐 발행액으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큰 차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 해석의 차이가 예. 우리 실물 경제 아니면 환율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 그 당연하죠.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렸다 필요 이상으로 얘기하는 것과 네. 연준 공급을 많이 했다 하는데 보니 그 절반은 지급 준비금이네. 이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시중의 통화 그러니까 우리가 총 통화량에는 발행량에는 통화량에는 포함이 되지만 돌아다니지 않고 은행에 그냥 계좌에 쌓여 있는 창고에 쌓여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은행 그 계좌에 지급 준비금이 그 약 한 3조 달러 사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돈이 한 3조 달러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반은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6조 달러 중에 절반은 그냥 쟁겨져 있다. 그러니까 잠겨져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는 M2로 가지고 해요. 대출한 돈도 내가 사용해요. 집을 살 수도 있고 그거로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그 돈으로 채권시장에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돈과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에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지금요. 네. 합의가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 경제학 교과서에 그런 식으로 상세히 안 적어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암기를 해버린 거야. 국채만 발행하면 연준이 전부 다 인수하고 그러면 화폐는 엄청 공급되는 거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요 현상,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요 현상으로 인해서 환율 전망이 틀려져 버린 거죠, 바로. 이유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우선은 돈이 많이 풀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많이 풀리긴 했어도 6조 가운데서 6조 달러가 풀린 게 아니라 3조밖에 안 풀렸는데 그렇죠. 계산을 6조 달러 풀린 걸로 바탕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는 돈이 그래 풀리지 않았는데 또 하나는 담보물이에요.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본이제 도시는 금이 담보야. 그렇죠. 그런데 종이 화폐 시대에는 앞에서 얘기하다가 말했는데 국채를 정부가 발행하고 그 국채를 민간도 인수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인수하는 것 중에서 중앙은행이 일부 사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은 민간이 인수해요. 네. 그래서 28조 2022년 말까지 한도거든요. 그걸 모두 다 국채 발행 다 하면 그죠? 그러면 잔액이 28조 되지. 네. 그러면 연준이 공급한 그 돈 잔액이 28조 되느냐? 절대 안 되죠. 왜? 민간이 대부분 인수를 하니까. 그러면 민간은 M2를 가지고 인수하는 거예요. 대출. 대출을 포함한 내가 빌린 돈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빌린 거야. 기업이 빌렸을 수도 있고 그 내가 잘 아는 친구가 빌렸을 수도 있고 그죠? 누군가가 빌린 돈인데 채권형 펀드에서는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인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그 이해가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중으로 풀려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숫자상으로 통장으로 찍히고 그 통장으로 또 역시 그 잠겨져 있는 채권, 국채를 그냥 매입하는 형태로 간 거기 때문에 예. 실제로 유동성 공급이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M2가 돌고 도는 거예요. 숫자만 이렇게 했지 실제로 우리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은 크지가 않다. 그렇죠. M2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 대출금 내지는 기업도 회사채 발행하면 그 현찰 그대로 안 가지거든요. 그걸 은행에 예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 예금이 일어나면 M2에 들어가는 거야. 기업이 뭐 회사채 발행하가 3년 이상 그 예금 두지 않잖아요. 그저 뭐 1년 이내에 다 찾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야. 그럼 다 M2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M2 증가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두 중앙은행이 공급한 거로 오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패가 이제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담보물을 아까 얘기했는데 국채는 뭐를 가지고 상환을 해요? 조세를 가지고 상환하죠. 조세받아요. 나라에서 그렇지. 그렇죠. 세금 수입으로. 그렇지. 그럼 도널드 프로가 조세 수입이 증가한다면 그럼 국채 상환 능력이 향상되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그 정도가 선진국이고 또 자본주의 중심이니 그게 가장 효과적일 거 아니야. 그죠? 양적 완화 정책을 했는데 그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국가가 미국이란 말이죠. 금융시장도 발달돼 있고, 그죠? 또 기축통화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 우리 뭐 수학개미들 미국 주식 투자하듯이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서 유럽에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일본에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런 그 유동성이 미국 정시를 받쳐주고 미국 정시가 살아나니 소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미국- 소비가 되니까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거야. 자산 그 뭐죠? 자산이 커지니까 늘어나니까 소비 욕구가 더 생길 수밖에 없죠.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래서 앞에서 이제 담보가치 얘기는 그 중요한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담보가치가 있으니까 근본이제도 시대는 그 화폐 발행해도 문제 없고. 근데 종이화폐 시대는 담보가 없으니까 화폐 발행을 하면 가치 떨어지는데 이 논리가 잘못됐다는 거야. 네. 조세 부담 능력이 향상이 된다면 미국은 그 정도가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거든요. 네.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돈 보태주고 한국의 서학개미도 미국 정시에 돈 갖다 줬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세 부담 능력이 향상되는 거야. 조세 부담 그게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은 나라의 경제가 튼튼하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제가 드릴 질문이 글로벌리 지금 우리가 강달러 시대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원화 약세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맞죠. 한국만이 아니라 전 맞죠. 세계가 지금 다 그 강달러에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도 일본은 맞는데 그런데 환율 전망에 실패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환율이 일부라도 올라갔다면 그것은 원화 약세라는 말이 맞죠. 우리가 그 약세를 그 초래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 말은 맞다는 거죠. 그러나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한다면 원화 약세의 문제가 강달러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런데 그러면 강달러는 왜 됐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달러라는 표현이 원래는 맞아요. 그 글로벌 전체를 놓고 보면 왜냐 우리 원화 가치만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출발은 전부 해석은 잘못됐다는 거죠.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다. 풀면서 담보도 없다. 바로 그 얘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담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은 일본, 한국, 유럽에서 돈 다 집어넣으니까 더 자기들이 푼 돈보다 더 많이 들어오잖아. 그죠? 그럼 담보가치가 더 생기는 거지. 네. 조세가 부담능이 더 증가하니까. 왜냐하면 정권 수익 시세 차익이 생기면 양도세 내잖아요. 그 다음에 소비하면 소비세 내잖아요. 또 기업이 이익 생기니까 법인세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 조세 부담 능력이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향상되는 거야. 그게 가장 근본적인 달러 강세 요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미국 경제 그 펀더멘털 자체에 대한 정확한 평가 네. 이게 잘못됐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가 미국의 달러가 단지 부채의 증가라는 요소만 가지고 약해질 것이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낮게 봤던 것이 결국 이 환율 예측의 실패다. 그렇죠. 그것도 되지만 주가 결정 원리하고 환율 결정 원리는 비슷하거든요. 네. 우리 은행들이 기업이 돈 빌려주잖아. 그죠? 네. 그런데 그 기업이 돈 빌려가지고 뭐 부가가치 향상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 빌려가는 거고. 그러면 기업 주가가 올라가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국가도 국채를 발행하면 빚은 증가하지만 그런데 조세 수입이 더 증가하면 더군다나 금리까지는 않는데 그죠? 그럼 조세 부담 능력이 향상되죠. 그러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강세 요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유럽은 그러면 왜 아니냐라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 이 원인 중에 하나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달러 인덱스가 자꾸 이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달러 상황이 그게 이제 결국은 엔저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유럽 경제가 약하니까 22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안 하고 있는 제로 금리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유럽 경제가 약하고 그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강달러를 못 잡는 거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일부 뭐 점수로 따지면 30점짜리 얘기예요. 그 얘기가. 왜냐하면 유로화 가치 하락 요인은 지난해 2월부터 생겼어요. 요 근래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요 근래에 유로 경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달러 인덱스란 말 자체가
그래서 유로화 비중이 70%, 60년 70% 차지하거든요. 그럼 달러 인덱스 그동안에 올랐다는 거는 두 가지 이유예요. 미국 경제가 좋아가지고 올라온 거 있고, 그 다음에 유럽 경제가 나빠진 게 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초강달러가 돼버린 거야. 지금에 와서.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처음에 유로 구성을 보면 19개 국가입니다. 네. 근데 한 7개국은 선진국이야. 그렇죠. 근데 12개 국가는 다 구소련에서 독립했거나 동유럽들. 그러니까 신흥국이란 말이야. 그렇죠. 신흥국은 경기 불황에 더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은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 자꾸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하고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유럽 때문에 올라온 거야. 지난 1년 반 동안은.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첫 번째 원인은 미국 경제의 그 뭐라 그럴까요?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단지 우리가 부채라는 부분을 너무 부각시키면서 낮게 봤던 것이 네. 하나의 요인이고, 두 번째는 유럽의 경제가 일단 펀더멘탈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의 이 강달러가 유지되는 것이다. 예. 그것도 이제 유럽 경제가 나빠지는 건 아까 유럽 그 화를 사용하는 국가 구성, 그 신흥국이 많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유럽 경제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수입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의존도가 높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수입. 독일만 하더라도 수입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독일 약 한 2,000개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독일 기업들도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독일이 유럽 경제 중심이잖아. 그렇죠. 그럼 유럽 경제 전체가 안 좋아요. 특히 이제 폴란드라든지 독일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그것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중국이 가장 먼저 경기 침체에 빠져서 예. 네,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일들이 있었죠. 지난해 3월부터 그게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가 뭐 시진핑이 뭐 규제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해 3월부터. 네. 다만 9월에 흥다 사태가 터졌을 뿐이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흥다 부도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된 그 영업 손실이 9월에 터졌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럽 경제도 지난해 3월부터 중국 경제 그 어려움과 함께 진행됐다라는 거죠. 네. 그걸 간과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실물 쪽에서도 오판을 해버렸고, 실물도. 그 다음에 환율 전망에도 실패했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오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 뭐 패널은 미국이 빚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빚내 가지고는 영업하지 말라는 얘기야. 빚내가 영업만 잘하면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빚을 내든 뭐가 됐든 어쨌든 돈을 잘 벌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대출은 많지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효과, 네. 전 세계에서의 투자금이 몰려드는 효과도 그렇고 미국 경제 자체의 그런 어떤 그로 인한 어떤 주가의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한 경제 그 소비 욕구 이런 저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이 미국의 펀더멘털은 아직도 괜찮은데 네. 우리가 좀 너무 일찍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지난해 3월부터 미국은 본격적으로 좋아지는데, 그렇죠? 양적 완화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라.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국민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고, 우리도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고, 그렇죠. 유럽도 들어가는데. 하긴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전에 그 KBS의 박종훈 기자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세계에서 과거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우상향으로 그 주가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는 미국 하나밖에 없다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데 미국만 계속 우상향으로 오른다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세계의 돈이 몰려드니까. 그러니까 세계에 돈이 몰리면서 미국 경제가 가장 상대적으로 튼튼한 거야. 그러니까 주식은 원래 위험 자산인데, 그러면 가능한 안전한 국가에 가서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이 그 집중되는 거야. 그래서 지난해에는 너무 지나치게 올라버렸어. 네. 그러니까 그 부작용으로 올려 빠지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서 빠졌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하락은 급락은 예.
너무나 그러니까 버블이 껴있는 상황이 그렇지. 이제 재정상으로 오는 과정이고 그렇지. 금리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거죠. 금리나 환율하고는 관계없다. 예. 네. 금리는 특히 기준금리를 가지고 근데-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역환율 전쟁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환율을 자꾸 좀 조정하려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그 나라의 가치를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 환율을 좀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ECB도 이번에 50bp를 인상했고요. 예.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동의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율에는 도움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두 개 있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그 기준금리가 유럽은 지난 한 10년간 동결시켜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20년 말 기준으로 이제 보더라도 지난 6월 말까지 0.00%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제로였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금리는 자꾸 올라갔어요. 유럽도. 미국도 지난해 12월까지는 기준금리는 1.25%. 네. 1년 동안. 그럼 기준금리 때문에 환율이 변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1년 반 동안 그 미국 달러는 강세가 되어 온 거예요. 네. 그럼 그 논리가 설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러나 어쨌든 시장에서 바로 어제 그제 예. 그 상황을 보면 ECB가 50bp 올리니까 예. 일단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달러 예. 가치가. 예. 예, 그러면서 주식 시장이 또 거기에 환호했고. 그것은 우연의 일치지 오배일학이지. 아, 그래요?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제가 이제 통계에 집어넣어 놨어요. 여기에. 지금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강달러 상황을 좀 강달러 상황을 좀 낮추려면은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 건가요? 일단 우리가 약달러 상황이 돼야 전체 세계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보잖아요. 예. 어떻게 이 달러 가치를 낮출 수 있을까요? 그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환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환율은 지나치게 오르면 자동적으로 조정되게 돼 있어요. 주가하고 달라요. 아,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맡겨두면 된다. 예, 예. 그래 해도 큰 문제 없다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요 근래 그 달러 인덱스 하락. 네. 이것은 그 미국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미. 지나친 달러 강세.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IBM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밖에서 대부분 팔잖아요. 한 70%. 네. 그러면 지나친 초강달러는 IBM에 도움 안 돼요. 그런데 S&P 500대 기업 중에서는 약 한 40% 기업이 외국에서 장사하거든요. 네. 그러면 초강달러는 크게 도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원화가 초약세지, 그죠? 그렇죠. 그것도 도움이 안 돼. 미국은 초강세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예. 그러한 서로의 입장 이해 관계에 따라서 적절하게 어느 날 내려갈 갑자기 것이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타로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인위적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인지 그걸 따져야 되죠. 지금 우리 얼마 전에 나온 게 우리 그 외화 보유고가 한 10억 달러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확 줄었다고. 그게 이제 한 환율 40억 달러 줄었어요. 40억. 10억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건 금액은 중요하냐. 예,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큰 돈이 예. 1조 이상으로 제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돈이 환율 방어에 사용된 거 아니냐는 이제 시장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쓸데없는 짓이다. 그것도 잘못된 분석이야. 왜 그러냐.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나라 외채가 얼마나 증가했냐 하면요. 1,000억 달러 넘게 증가했어요. 외채가. 외채가. 그러면 외채를 그 조사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환율 큰 폭으로 올랐겠죠. 그러면 외환 보유고 감소를 외채를 통해서 막은 거야. 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은행이 주로 그 돈을 빌렸단 말이야. 네. 은행이 한 280억 달러 정도 빌렸어요. 작년에. 네. 그러면 은행이 안 빌리고 중앙은행 돈을 갖다 썼으면, 그죠? 안 빌리고. 그러면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가 감소했겠지. 그죠? 네. 그러면 외국에서 빌린 돈이 없다면 환율이 더 올라가겠지. 그죠? 수급 원리상.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렸기 때문에 1,400억 원까지 갈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대신 외환 보유고가 많이 감소할 것을 조금 감소한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이거
시장이 아무리 그 인위적으로 정부가 막으려고 해도 예. 우리 IMF 때도 그랬고 예. 다른 중국의 그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인데 예. 말씀하신 이러한 방식으로 오히려 더 사전 예방 조치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장기채를 빌렸기 때문에 우선 단기에는 문제 해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1,400원 갈 것을 1,300원 수준에서 막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환율 전망에 실패했기 때문에 저가 한 100원 올랐다고 봐요. 나머지 이제 아까 올란 것들, 그러니까 1,200원부터 올란 것들은 그 우리가 이제 외환 수급에 또 꼬인단 말이죠. 그럼 많이 올라야 되는데 그 시중은행들이 지방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외채를 빌렸다고요.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재무부에서 미국 재무부가 이런 뉴스를 발표를 했었죠. 그 지금의 그 원화 약세 이 요소는 국민연금에 작년에 엄청난 해외 투자를 한 거. 네. 그게 저희 600억 달러인가 뭐 하여튼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한 돈을 빌렸기 때문이다라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아, 그것도 원인은 되는데, 그러나 그것도 100점짜리 원인은 아니에요. 분석을 하면. 왜냐하면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국민연금이. 네. 거기 가서,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해외 자산이 엄청 증가하잖아. 국민연금 해외 자산. 우리나라의 해외 자산. 그죠? 그러면 뭐 서학개미도 마찬가지고요. 주식 투자에 성공을 했다면 그 외환 보유고 증가 요인이잖아. 근데 대부분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 이익 낭기가 빠져나간 거야. 채권 시장도 주식 시장도.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 전문가의 능력이지, 그렇지 않아요? 금융 전문가들이 실패한 거라. 그러니까 지금 그 기사를 보면은 네. 올해만도 그 한 100억 달러 정도를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샀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로이터 통신에서도 지금 이런 해외 자산 비중이 커지고 연기금, 거대한 연기금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결국은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원화 약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했는데 이거는 그럼 동의 안 하시겠나요? 최근에 와서는 그 말씀이 맞죠. 최근에 와서는. 왜냐하면 이제 환율이 수급이 꼬여버렸잖아요. 수급이 꼬였는데 국민연금이 추가로 100억을 갖다 외국에 투자한 거예요. 그럼 달러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환율 상승의 경향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부채가 증가한 거고. 그렇지. 일단 연금이 해외 자산을 산다는 거는 원화를 갖다 달러로 교환을 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달러에 확 올라갈 만한 상승 요소가 있기는 했네요. 예, 그렇죠. 그게 막판에 100억 이제 달러니까. 외환 수급이 꼬인 시점에 투자를 했다면 그렇죠. 그거는 환율 상승의 추가적인 상승의 요인이 되지요. 근데 그 꼬였다, 네. 수급이 꼬였다라는 말씀 이제 여러 차례 하셨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네. 다시 한번 좀 쉽게 왜 꼬인 거죠? 그 작년에 그 은행들이 해외채를 장기채를 280억 달러 정도 매수한 것 때문에 저 1년 동안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돈이 부족하면 빌린다니까요. 돈을. 네. 왜냐면 외국계 은행 많이 있잖아요. 아 한국의 외국계 은행. 네, 외국계 은행에 많이 빌릴 수 있고요. 네. 또 통화 수업을 통해서도 빌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외채가 증가하는 거는 장기채가 증가하는 거는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돈으로 벌 수만 있다면 문제는 없는데 지금 돈이 부족해가 빌렸다면 지금은 부족해가 빌렸다고 보거든요. 아 달러를. 예. 아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떤 그 뭐 시설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를 해외 은행으로부터 빌린 게 아니라 달러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 달러 채권을 매입을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은행들은 다 그런 거죠. 은행이 뭐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행은 결국 환 리스크를 지면서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리는 거는 그만큼 달러 공급이 됐다는 거잖아요, 국내에. 그렇죠. 공급은 됐죠. 그런데 수요는 더 많았다는 거죠. 수요? 수요. 달러에 대한 수요. 아, 그러나 280억 달러 들여온 채권 형태로 들여온 달러보다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하긴 뭐 연기금만 해도 올해 들어서 그렇지. 100억 달러 나갔다고 하니까. 예. 이러한 수급의 문제로 더 우리는 원화 약세가 벌어진 거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환율을 결정하는 시세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본다면 앞으로 그럼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자연스럽게 이대로 가다 보면은 서로의 경제 이해관계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러기까지는 또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 그렇다면 이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지 이거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투자 매수가 됐든 아니면 뭐 우리가 해외 투자에 대한 것이 됐든 여러 가지 기준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시점에 대한. 그래서 이제 아까 달러 강세 요인도 있고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 또는 약세 요인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08년 무렵에 미국 달러 인덱스가 75 내지 75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1,500원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한국의 문제야. 미국 달러 가치는 떨어졌는데 우리 한국의 문제 때문에 1,500까지 간 거야. 네. 지금도 그 문제가 하나 남아있다는 거야. 우리 한국의 문제. 이거를 뭐 금융회사들이 나는 금융 전문가가 그 절반을 문제를 이렇게 보거든요. 네. 저는. 왜냐면 경상수지는 아직 크게 나빠지지 않았어요. 경상수지는.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원화가 이렇게 떨어졌냐? 그러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도 우리 그 환율이 그 1,100원에서 뭐 1,070원 사이에 있었고요. 네. 그러면 그때도 유가 높았어요. 유가 한 90배에서 100불 됐거든요. 그때도.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무역 수지가 그 외환위기 직후로돼가 좋았어요. 또 환율도 많이 올라갔고. 그렇죠. 그러니까 2009년에 많이 올라간 거죠. 그죠? 2009년 2월 이후에 이제 환율이 안정되는데 그때 경상수지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거든요. 그러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낮으니까 또 경상수지는 개선되니까 그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를 했죠. 그 우리 국내 투자자는 그때 또 팔아라 했고 2009년에 그래가지고 비싸게 산 주식 헐값으로 팔았죠. 그럼 금융 전문가의 능력이지 그게 외국인의 탓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헐값으로 산 거죠. 그때. 그렇죠. 그런데 헐값으로 사가 지금 비싼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지수 1200에서 사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다가 3000에 팔은 거야. 엄청난 게 거죠. 그래서 이미 시세 차익은 다 큰 시세 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다 빠져나가고 원래 이제 나빠질 것 같으니까 공격적으로 팔고 나간 거야.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행렬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예. 아니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그럼 왜 그랬느냐? 우선 환율 전망에 실패했고, 네. 중국 경제 전망에 실패했고, 미국 경제 판단에 실패했고, 그죠? 또 지난 5월부터는 저는 이제 4월 때는 일본 주식에 투자하려고 했거든. 근데 일본 주식은 문제 없단 말이야 지금, 그죠? 그것도 정권 전문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죠? 결국은 그러면 국내 정권 전문가들이 하락하는데 해갖고 다 실패한 거야. NFT 좋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다 깨졌고, 비트코인 좋다고 해가 들어갔는데 다 깨졌고, 그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 좋다고 해가 들어갔는데 다 깨졌고, 테슬라 좋다고 해가 갔는데 깨져버리고, 그죠? 결국 누가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정권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고, 시청자들은 따라한 거야. 그래서 예. 원인은 그렇다 치고. 예, 원인이지. 예.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좀 우리가 본다면 네. 언제 이러한 상황이 초약세, 초원화 약세 그로 인한 그 외국인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매도 행렬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혹은 언제 강달러가 다시 하락하는 상황이 올 것이냐. 달러 인덱스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제 많이 올라갈 여력은 없어요. 네. 근데 원화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야. 그 앞에서 2008년처럼 그게 이제 가장 큰 것이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네. 부동산도 지난해 말까지 다 좋다가 하락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지금에 와서 다 걸려들었어. 연끌려 했는데 다 걸려들었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금리야. 그죠? 시장금리. 기준금리가 아니에요.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시장금리면 기업은 신용도가 떨어지면 금리 올라가. 그죠? 그러면 A등급에서 트리플 B로 등급을 추락해버리면 금리 5% 뛰어버려. 그 다음에 트리플 B, B에서 더블 B로 떨어지면 또 5% 뛰어버려. 그죠? 네. 바로 그런 요인이 있다고.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죠. 이거는 연준이나 우리 한국은행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해결되죠? 그래서 민간이 이 문제를 만들었으니 민간이 해결을 해야 돼. 어떻게 해결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이게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 답변이 되는데 네네. 체계적이지 못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그 방송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지난 9월부터 여기까지 포함하면 1년 한 6개월 한 거네, 그죠? 그런데 제가 한 얘기도 다 갔어요. 주식시장, 그것도 중국, 한국, 미국 주식 다. 일본 주식까지. 다 갔어. 자랑은 이제 조금. 아, 네, 자랑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려고 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성자와 패자로 갈리는 거야. 지금은 이제 갈 때까지 가갖고 다 당해버렸다고. 네. 그러면 부동산에서도 당했고, 주식에도 당했고, 가상자산 당했고, 다 당했단 말이야. 네. 돈이 없단 말이야, 이제. 그죠? 네. 돈이 다 없으면 물려 있으니까. 그러면 신용도가 떨어져. 다들 돈이 없으면. 그렇죠. 그러면 금리도 올라가는 거야.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건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뭐 채무 재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영업자들에 대한 채무 재조정,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그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에 대한 조정. 그러니까 지금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많잖아요. 그렇죠. 논쟁이 많죠. 그래서 그 금융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생각 한번 해보다가 후퇴해버리는 거야. 맞거든요. 왜 너네들이 투자 실패했는데 왜 국가가 보상을 해줘? 이거거든. 맞는 얘기란 말이야. 그럼 앞으로 룰이 없어지는 거야. 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이 볼 때도 우스운 거야. 그죠? 투자해가 실패하면 국가가 다 보상해줘. 얼마나 웃기는 거야, 이거. 예? 차라리 기업하다가 했으면 그나마 이해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야. 네. 다만 희망사항일 수는 있어도,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에는 과거 금본위 제도 시대 화폐 가치는 중앙은행이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화폐 발행량도 금 보유량만큼 하니까. 또 기준금리도 거기서 정했거든. 시장금리가 없었어, 그때는. 네. 시장금리 꼴은 기준금리야. 그 무렵에는. 그러니까 그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금본위 제도 시대는 중앙은행이야. 근데 지금은 중앙은행은 화폐 가치 결정에 큰 역할을 못해요. 네. 왜 그러냐? 아까 국가가 얼마나 채권을 발행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얼마나 세수가 거치느냐에 그렇지. 따라 세수가 또 얼마나 거치느냐에 달렸다고. 그러면 세수를, 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가게와 기업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돈을 잘 버냐, 그 얘기죠. 나라가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걷느냐, 예, 그러니까 경제가 얼마나 좋냐 이거. 그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고. 그렇다면 지금 네? 우리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잖아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 그 뭐죠, 가처분 소득이 네. 줄어들고 있으니 네. 소비는 점점 침체될 것이다. 이거는 또 글로벌리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래서 경기는 더 안 좋아지, 경제 침체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1,300원대 환율, 이거는 뭐 우리가 뭔가 드라마틱하게 경제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쭉 이 상태로 간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뭔가가 우리가 뭐 획기적으로 뭐 요즘 이란 어떻게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전쟁 후에 물량을 다 따내거나 아, 예? 미국은 안 가져가고 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아, 그런 건 좀 먼저 우리가 희망사항이라고 찾아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는 하나는 갈 때까지 간 다음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아, 그래도 그러면 들어올 돈이 많거든요. 갈 때까지 가면. 갈 때까지 간다는 건 어떤 상황? 뭐냐면 2008, 9년처럼 환율이 1,600원, 500원 가버려. 아, 위쪽으로. 가버리면 다 망가지잖아. 그렇죠. 다 망가지면 이제는 들어올 사람 많아. 공짜로. 아, 그러니까 우리 국내 자산 가격이 폭락해버리면 그렇지. 외국인들이 다시 쫙 들어온다. 그렇지. 그거 하나 또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뭔가 하나 그럴듯한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볼 때 찾기 힘들어. 지금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장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선진국이라는 건 결국 2%대, 1%대의 그 성장률, 그러니까 현상 유지만 잘해도 되는 정도의 수준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현상 유지가 깨져버린 거니까. 그렇죠. 그게 깨져버려. 그러니까 지금은 안 좋은 일밖에 없다. 네. 그렇다면은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국 경제 지금 뭐 무역 수출 무역 수지 적자 이게 지금 여러 개월째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현상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드라마틱한 어떤 드라마틱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완전히 폭락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참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뭐든지 초반이 중요하거든요. 초반에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환율 전망에 실패한 게 결정적인 실수예요. 그러다 보니 기업 이익이 망가져 버리고 환율 대응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외화예금 쪽으로 돈 이동해 버리고 모든 것이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버린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환율이 오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기업들은 전부 거꾸로 이제 외환 시장에 참여하는 거야. 선물한 매도에서 선물한 매수. 그죠? 그럼 환율 급등해 버리는 거야. 그런데 대응은 다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업 이것만 가지고 가게는 가게대로 힘들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된다고. 네. 그때부터는. 지금 현재 돈이 다 묶여버렸단 말이야. 가상자산에도 묶였고 주식에도 묶였고 부동산에 묶였고 다 묶여버렸단 말이야. 돈이 안 도는 것이 문제지 돈은 많이 풀려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출도 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많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묶였을 뿐이야. 그럼 이건 누구 책임이냐? 묶였다. 예,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게 하라 얘기 아무도 안 했다고. 근데 그거는 사실 돈이 은행이 대출을 막 일으킨다는 게 이게 이제 결국은 기업 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경제 성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업들이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돈을 벌 수 있어라는 확신, 자신이 예. 있으면 해도 뭐 이자 주면서 벌지. 그렇죠. 근데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예. 그리고 대신 안전자 뭐라 그럴까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예. 거품만 키운 거고 그렇죠.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고 예, 요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 예. 그렇다면 아직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한테 거꾸로 이제 주식 팔고 나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사줄락 하면 무슨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환율이 예를 들어서 뭐 1,500원까지 올라가 버렸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는 우리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1,300원대 뭐야 미국에는 재미교포라며 한국이 망할 거라 잘 아니까 한국이 설마 망하겠어? 일시적인 어려움이지. 그럼 미국에 있는 달러 가지고 한국 자산을 지금 막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1,300원 정도 가지고는 투자 매력이 크지 않다. 그렇죠. 막 1,500원이 됐든 1,600원이 됐든 이래야 좀 싸게 사겠네 하고 들어온다. 그렇죠.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좀 암울한데. 암울하다기보다 그것이 자산시장의 생리잖아요. 그렇지. 돈의 생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테슬라 산 사람도 그런 거거든. 4,000달러 갈 줄 알고 샀어. 그죠? 근데 중간에 뭐 잘못되긴 했지만은 그런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제 연준은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요. 예.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침체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 다음에 한 내년 정도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다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예. 어떤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그때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만한 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먼저 네. 연준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쭉 하다가 3% 4%대까지 올려놓고 기준금리를 그 다음에 확 낮추면서 다시 경기 부양을 위한 그때는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침체가 된다는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소비 활동이 굉장히 위축된다는 거지,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툭 떨어지겠죠. 최근에 이제 유가가 러시아가 계속해서 유가 관리를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빠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감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더 어려워지면 유가는 이제 70불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가 안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그 정도 빠져가지고 한국 주식에 들어가기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볼 적에는 리스크가 1,300원 가지고는 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정도면 다른 나라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왜 한국이 있냐 이거예요. 다른 나라들의 약세 상황에 비하면 한국은 그래도 좀 잘 버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 기회가 있는데. 차라리 일본 초엔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더 큰 기회라는 거예요. 일본에 투자하는 게. 네, 일본 그래서, 자산을 사는. 그래서 제가 4월에 일본에 투자하러 간 거예요. 그때도 130에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엔화 사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현명하다고 봐요. 달러보다. 예, 훨씬 현명하다고 봐요. 근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대신 달러,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엔화를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한국의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미 우리도 원화 약세, 원화 약세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건 크게 실익이 확 줄어든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1,300원 올라가고. 이거는 미국,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달러 강세를 통한 외국의 불을 확 땡겨오는 자기들 걸로 만드는 기회 아니냐, 양털깎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 양털깎기란 말은 저는 뭐 동의 못 하는데, 아니, 기회가 되면 투자자는 그치. 행동하는 것이지. 미국의 월가는 지금 떼돈을 벌 기회고, 그렇죠. 투자은행들은. 예, 특히 헤지 펀드들은 주가 하락 국면에서 뭐 엄청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 진짜 미국에서는 미국의 그 뭐죠 대출이라도 일으켜가지고 어쨌든 달러 예. 쫙 뽑아가지고 예.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산 처분해서 달러 가지고 해외 자산 예를 들어서 엔화를 사든 일본의 주식을 사든 한국의 뭘 사든 그럼 큰 수익을 환차익으로만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뭐냐면 미국은 돈 벌 기회군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환율, 절박한가요? 주식, 채권, 뭐 부동산 상호작용관계, 실물경제 네. 이 모든 것을 다 알면 그 타이밍을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결국은 지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왜 일본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야. 왜냐면 계속 아베노믹스 때부터 계속해서 저 제로금리에다가 마이너스 금리죠 지금 예. 일본이. 예. 그럼 이 마이너스 금리 상황을 유지하면서 유동성 주식의 ETF까지 다 사버리고 있으니까 예.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엔저 현상을 끌고 가는 거, 예. 엔화 약세 예. 이게 실패 아닌가요? 그거는 실패했냐, 이제 성공했냐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냥 무턱대고 일본이 미우니까 실패했다라는 거는 문제 있잖아.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국내 경제 전문가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예를 들어서 지난해 일본 기업은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이야. 하긴 수출 기업들이니까. 그러면 실패했는데 어떻게 기업이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이죠? 말이 성립 안 된다는 거야. 환차익이니까. 예? 환차익. 아, 그래도 기업은 돈만 벌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성공한 거야. 기업은 돈만 벌면 되니까. 그러면 실업률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 중에 누가 제일 낮냐 이거지. 일본이 제일 낮아. 근데 실패한 거냐 이거지. 고용 창출에 성공한 거죠. 뭐를 보고 일본이 실패했다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또 주가도 제일 작게 빠졌잖아. 그러면 가장 건전하다는 얘기야. 시장의 판단은, 그죠? 그렇죠. 그러면 뭐 때문에 뭐를 보고 실패했다니 나 모르겠다는 거죠. 그냥 일본이 미우니까 실패했던 건 경제학자들 얘기야.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우리, 그래도 제가 1년 만에 이렇게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또 우리 소장님 사투리가 귀에 들어오네. 처음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릴까? 어려웠는데, 요즘 제가 우리 대입장 김영옥님하고, 그 외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을 계속해서 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 경상도 이 센 사투리가 들어오나 봐요. 오늘은 좀 이해가 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의 이 원화 약세, 초강달러, 이것은 당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고 그로 인한 여러 환경 변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상황, 주식시장의 외국인의 매수 이런 것들이 좀 대규모로 들어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또 외국인들마다 1,300원일 때도 어쨌건 1,100원일 때보다는 할만해라고 생각하는 그룹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1,500원, 1,600원 이 정도 돼야 대다수의 그냥 투자 세력들이 여기 하러 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단순 비교해보자. 미국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예 말씀하세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일본에 투자할까 한국에 투자할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엔화 환율이 평소에는 100엔인데, 그죠?
134엔 5엔까지 왔어. 한 30% 저평가돼 있어. 네. 그런데 한국은 겨우 10% 저평가돼 있어. 그죠? 그렇죠. 근데 저평가돼 있는데 이것도 몰라. 한 10%는 좀 넘지. 우리가 1,100원 정도로 봐야 되지. 그러니까 한 12%, 저평가된지도 몰라. 그거는 왜냐면 펀더멘탈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근데 일본은 아까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지금 선진국 중에서 제일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이익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단순 계산해도 뭐 이거 분석 안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쪽에 올기까지는 좀 더 망가져야 돼. 그죠? 그래야 의사결정이 쉽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가지고는 안 되고 예. 더 뭐 일본의 단순 대비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워낙 그 약세가 예. 한 지금보다 1,300원이라고 그러면은 진짜 한 15% 20%는 더 하락해야 그러니까 한 1,500원, 1,600원 정도 돼야 예. 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 일본보다 여기를 한번 투자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게 상대적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더 좋은 데 간단 말이야.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죠. 지금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주식이 예를 들어서 30% 싸 하는 거하고 지금 미국 주식이 10% 싸 했을 때 어디로 갈 거냐? 이건 마찬가지겠죠. 그렇지.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우리가 수학 개미들이 한국에 투자 안 하고 미국 간 것도 그 당시로서는 그러면 예. 지금 그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달러를 교환을 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미국에 이미 투자해서 손실을 좀 보더라도 환차익을 고려해서 빠져나오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나는 우선은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수학 개미들이 그나마 달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현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죠. 현찰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엔화로 환전하라고 하고 싶어요. 아, 엔화로. 왜냐면 이미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죠? 그렇죠.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뭐 달러 강세, 엔 약세니까 수합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100까지만 내려와도 그죠? 그러면 엔화 가치가 120 이하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20% 이익이야. 달러에서 손실 안 보고. 그죠? 엔화에서 10% 이익을 보니 20%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다시 미국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저번에 그 한국인이 많이 투자한 주식 그 통계를 뽑은 거 보니까 언론에서 50몇 프로가 하락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네.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도 이미 그 주식을 팔고 그 가지고 있는 달러로 엔화를 사는 게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미국 주식 들고 버텨서 다시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으로 버티는 게 우선은 그 주식을 뭐를 가지고 있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 가서 한 얘기가 있죠. 골드만삭스 직원들조차, 거의 전문가들조차 그 98%는 장기적으로 실패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똑같다는 얘기야.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장기 투자에 가지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워렌 버핏이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장기 투자의 대부인데. 그렇지. 장기 투자의 대부가 그 말에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 망할 주식도 있거든요. 기업이. 예, 망할 기업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현저하게 그 영업 실적이 나빠질 기업도 있고, 실제 미국 그 다우존스 30종목을 보면 50년 전에 있었던 종목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다 도태됐다는 거야. 장기적으로. 근데 옛날과 달리 지금은 10년이면 도태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간 가지고 있을 주식이 몇 개 있냐. 그것도 주가가 얼마일 때 샀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런 상황에서 얘기는 못해.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유도하는 경우에는 지수를 가지고는 원래 연초 팔아라. 그 다음에 3월에 잠시 샀다가 다시 팔아라. 그리고 4월에는 아예 일본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그러면 보는 시각이 틀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뭔가 그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 판단 기준. 그러니까 그 판단 기준을 그러면 그 제대로 판단을 하려고 하면 기준이 똑바른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전망에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주가 지수 전망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거,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일 평균 수출 실적을 가지고 주가 올라간다는 거는 근거가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업은 이익이 나야 되는데 수출만 가지고 이익을 판단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액 증가한다고 이익 나는 건 아니다고. 그래서 대우그룹이 망해버린 거예요. 5대 그룹까지 갔단 말이에요. 매출액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 회사는 망해버렸다고. 그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인데, 판단 기준이 이제 제대로 돼야 된다. 환율이든 주식이든 금리든 부동산이든. 근데 판단 기준이 전부 다 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1년 반 동안에 과거 10년 동안 있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압축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변화가 생겨. 그 엄청난 변동성이 확 몰아닥쳤다. 짧은 기간 내에 네. 10년에 일어날 일들이 1년에 1년 사이에다 몰아붙였다라는 얘기 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당황하고 예전에 없었던 장이니까 예전에 없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확률은 똑같았다는 거죠. 똑같아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는 낮지만 빚이 너무 많이 늘었고 주가가 올랐지만 거품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거품의 붕괴는 미국의 주가 거품의 붕괴는 더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이 충분히 조정이 좀 됐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아직 멀었다고 봐요. 왜 그렇다고 보느냐 하면 우선 흔히들 얘기하는 에너피틱하는 그게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와닿질 않잖아요. 그게 부동산하고 뭐 얘기된다. 나중에 소유자 확인되는데 지금 법원에서 등기부 확인하면 뭐 1,000원도 안 되면 확인 다 되는 거를 왜 그걸 10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그죠? 100만 원 주고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가정들이 그런 판단 기준이 지금 다 제가 볼 땐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상자산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은 교환 수단으로서 강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화폐로서 강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화폐가 갖춰야 될 조건 어느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꾸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네. 일단 오늘 시간에서는 어쨌건 환율. 달러 자산은 말씀하신 대로 그럼 버블이 아직도 끼어 있는 상황이라면 맞죠.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일단 달러 자산을 매도하고 그 달러를 가지고 일단 엔화를 사버리는 게 그래서 수익이 좀 올라온 다음에 다시 그 기간 가겠지. 동안 달러 미국의 그 자산이 주가가 거품이 좀 더 빠지면 좀 더 싼 가격에 혹은 또 거의 환차익까지도 고려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다. 정리 일단 심플하게 하면 이렇게 그렇죠.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소장님하고 항상 방송하는 거는 제 인생의 도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가족분들, 네, 그러나 이거는 우리 윤채현 소장님의 개인적인 뷰니까요. 네, 참고하시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지표들에 대한 팩트 이런 거 체크하시고 네,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뷰를 세우시는데 네, 좀 참고하시는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당신을 믿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해서 나 손해봤어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제야의 숨은 고수, 네, 우리 윤채현 소장님, 환율의 숨은 고수 윤채현 소장님은 이렇게 전망하신다는 거. 그렇고 그 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법은 이렇다는 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환율이 드라마틱하게 뭐 1,500원대까지 올라가는 어떤 그러한 조짐이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혹은 엔화가 확 올라가거나 다시 가치가 이러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저는 이제 가장 큰 우리나라 문제를 부동산에서 이제 찾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금리가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또 가게도 튼튼했고, 그죠? 뭐 중소기업들도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다고. 네. 그런데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다 부도 위기에 몰리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네. 또 가게는 뭐 자산 다 뭐 잃어버렸으니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금리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부동산 버틸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결국은 이제 가계부채,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외국인이 볼 때는 어떤 분들도 그렇게 보세요. 외국인들이 볼 때 가장 위험한 한국 경제의 뇌관은 가계부채다. 그렇죠. 이 금리 인상이 이렇게 됐을 네. 때 그 가계부채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잘 안 됐을 때 터지게 되는 그 부동산 문제, 그로 인한 그 소비 침체 뭐 이런 것들 걱정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문제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이거는요. 근데 이 부채 문제가 터진다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금융 시스템의 문제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런 거를 대비해서 은행들이 2008년 이후에 큰 코 다쳐봤잖아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넉넉하게 이미 쌓아놨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도 사태가 나도 은행들은 다 커버할 능력이 지금은 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빠지느냐에 달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은행 대출할 때 70%만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10억 할 때 70%는 7억 빌리죠.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고 8억이 되면 어떻게 되죠? 70%는? 정도의 문제. 그러니까 5억 6천이 돼버린다고? 그럼 1억 4천이 부족해. 그 돈 어디서 조달할 거예요? 그럼 은행에 담보 부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대손 충당금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얼마나 큰 뇌관이 터지느냐에 따라서는 그렇죠. 예, 시스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렇죠. 금융 위기 시스템, 예, 예. 금융 시스템 위기.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또 모셔서 다음번에는 우리 네, 물론 이 영상도 좀 주제별로 좀 나눠서 저희가 가능한 한 이제 좀 올려드리고요. 체계적으로 환율 다시 한번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이거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투자에. 네, 글로벌리 모든 투자자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환율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전에 어떤 분들이 댓글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밤에다가 갑자기 무린 고수가 툭 튀어나오시는 것 같다고. 네, 우리 제야의 숨은 고수 우리 윤채연 소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